네, 돌아온 직문수 뉴진수. 오늘은 6월 8일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림 정리 부분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음, 저는 사실 그 하얀 건 글씨고 까만 건 아니 그러니까 하얀 건 글씨로 헛소리라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화면이어가지고 예. 참 이 부분을 노트를 되게 여러 번 보는데 깊이가 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땅을 긁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예, 어쨌거나. 그냥 차례대로 봐도 괜찮으세요? 어, 다들 괜찮으세요? 그러면 일단 여기 이 두 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읽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 저를 어디로 죄송합니다. 데려가셨는데, 제가 실수로 못 눌렀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다시 눌러주세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의 읽는 걸 저지하시려고 하시는 줄. 아, 예. 그림 정리라는 게 있고, 제가 이 노트를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건, 아, 이거는 FTC의 어떤 확장 버전이다 정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제가 그냥 말하다 보면 중간에 껴들어서 그냥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1과 2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림 1은 곡선이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 다른데, 2는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것을 고른다가 아니라 그림 정리에서는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네, 패곡선을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 정리는. 예, 예. 근데 필요 조건 C가 어디에 있나요? C는 아마 저 앞에 있거나 아, 여기 있다. 그에 있거나 그럴 겁니다. 이게 C죠. F 프라임 X를 적분할 때에는 열린 구간 전체가 필요하나 fx의 함수값을 구할 때에는 경계면에 해당하는 두 점만 필요하다. 이게 C인 거죠. 네. 근데 경계면에 해당하는 두 점만 필요한데 그 박진서 선생님 눈을 계속 그냥 킵해 아, 두시면 안 네. 될까요? 오히려 헷갈려요. 이렇게 하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경계면을 두 점을 하나로 합친 건데, 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여기까지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게 참 제가 지난주에 하던 것가 있는데 그래도 그림 정리를 그러니까 강의 노트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지난주에 약간 스톡스 정리를 제가 못하긴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어제 좀 다시 노트 보니까 노트를 한번 따라가고 다시 제가 가져온 마지막 예제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지난주 말하는 오셨...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예. 네. 먼저 얘기하시면 됩니다. 방금 하려고 하셨던 말씀이 뭐인 건가요? 제가 사실은 이제 강성원 선생님 조금 부탁해 주셔서 그 약간 전자기학 쪽, 물리학 쪽에서 이제 이러한 그 미적분 방식을 많이 사용해서 그 예를 통해서 지난주에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네, 하다가 사실은 이제 그 가우스 법칙까지는 얘기를 하고 네. 스톡스 정리를 아직 못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약간 아, 개인적으로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예제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 그림들을 근데 이제 네. 그걸 보고 이제 다시 오늘 이거 뉴진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그래도 노트를 한번 따라간 다음에 얘기를 듣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서 네. 둘 중 그래서 그냥 노트를 한번 쭉 보면서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제가 가져온 걸 한 번 더 보는 게 좋을지 약간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일단, 오셨던 예, 일단 노트를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네. 저도 예, 그 맥락을 따라가는 거니까 네. 그럼 그렇게 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 일변수에서 이 FTC를 염두에 두고 비교를 하면서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한 바로는 이거는 적분 용역이 이렇게 지축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선적분은. 어, 그러니까 선적분은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적분 대상은 사실은 좀 전에 얘기하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냥 각 점에서 어떤 뭐 값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벡터라고 생각해도 되고, 사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뭘 적분하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든 적분하려면 어떻게가 적분할 수 중요? 있어요. 어, 근데 아무거나 적분한다고 의미가 있진 않을 거고, 예.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 중에서 무엇일까라는 걸 봤을 때, 그,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요 앞 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헷갈린다. 이게 아니라 네. 이 그림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지금 보는 이 그림이요. 네. 어, 이걸 보면 흔히 하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얘랑 비교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음,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X를 정의한다고 할 때 이렇게 R2에서 fx가 이렇게 있으면 정적분의 경우에 여기를 적분한다고 하고 fb-fa라는 말은 이 위의 값에서 이 아래 값을 요걸 빼는 거잖아요. 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시려면 여기 면적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예. 그러하면 그거랑 얘랑 네. 어떻게 대칭을 시켜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건 이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그거 건데, 세 개를 놓고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사실 다 놓고 봐도 됩니다. 위에 보면은 제가 갖고 가고 있습니다. 어, 어디 갔지? 일변수의 적. 방금 지나갔는데요. 아, 예, 예. 여기 이거죠. 네. 제가 떼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 같이 움직이게 돼가지고 해놓고 그러는데 네. 스크린샷이 잘 작동하지 않네. 여기 선적분을 붙이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 일변수요. 일변수요? 일변수 제가 여기 붙여놨잖아요. 어디요? 여기. 위, 저는 안 보인. 아, 아니요, 그림이요, 그림. 아, 그림이요? 예, 예. 일변수 그림은 위에 맨 있거든요.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예, 예. 있는지 네. 아는데 제가 캡처를 떠왔는데도 캡처가 작동을 안 해요. 한번 됐습니다. 예. 음, 네. 어,
제가 제로. 제가 예, 붙여놨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어떻게 대응시켜서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여기 A와 B가 있고 여기 A와 B에 해당하는 건 맞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A랑 B는 X 값이 A에서 B까지 변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함수 값은 Y축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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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거는 A에서 B로 변하는 게 X나 Y가 아니고요. 그 새로운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T라고 써 있는 건데 네. 어떤 시간 동안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언가가. 뭐 사람이 돼도 되고, 뭐 개미가 돼도 되고,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이건 반드시 2차원인가요? 2차원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근데, 3차원이어도 경로가 1차원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그림 그리기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보통은 2차원에 아니요.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흔히 생각하기를 그냥 이 X축이 XY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A와 B가 어떤 값에서 값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을 움직이는데, 그걸 따라서 주어진 함수를 적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가요? 그러면은,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면은, 좌변과 우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요 각각의 위치에서의 높이를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러면 높이를 다 더한다고 하면 이 f 프라임 x가 높이가 될 거고, 네. 음, 이거는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도 성립하는 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음.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높이라는 직관을 좀 버리고, 뭔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XY 축, 그러니까 R2, 이걸 이제 R2라고 치면 꼭 R2일 이유는 없지만, R2에 어떤 한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의 함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이 시간에 따라서 이동을 하면, 그 점을 따라서 어떠한 함수, 뭐, 3차원, 2차원 함수, 2차원 공면 함수라고 하면, 2차원 공면상의 경로가 따라서 그려질 거잖아요. 맞, 이, 맞나요? 그러니까 2차원 생각이? 함수라는 게 어떤 함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형태가 이제 2차원 공면의 형태를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붕처럼 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네, 일단 이거는 맞거든요. R2에서 R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2차원 함수라는 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3차원 공면이 되지 않느냐 약간 그 얘기 하시는 걸까요? 예, 그렇긴 한데 형상은 3차원 공면이지만 네. 실제 그 면은 2차원인 건 맞죠? 예, 네. 면은 2차원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 경로가 그러니까 이 바닥에 지금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걸 따라가지고 함수를 따라가면서 적분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하는 게 솔직히 더 편하긴 한데 지금 네, 여기서 적분 대상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 있잖아요. 네, 여기에 들어갈 것은 이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보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레디언트 F가 들어가요. 그런데 아, 예, 그냥 그레디언트 F가 아니라 이걸 요 접선 방향이 있죠.
네. 접선 방향으로 내적한 거를 적분을 해요. A에서 예. B까지. 이투저도 아니네요. 그래서 이거를 3차원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헷갈린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 그레디언트는 지금 이러한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그냥 R2의 어떤 벡터일 거잖아요. 네. 꼭 접선 방향이 아니어도 되죠.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 각각의 접선 방향으로의 그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프로젝션을 한 게 정확하게 그 접선 방향과 이렇게 내적을 한 거랑 똑같아지고, 그걸 모두 더하면 바로 이 양 끝에서 함수값의 차이가 되더라. 라는 그러니까 게 선적분의 기본 정리죠. 그레디언트 F를 F 프라임 X처럼 쓰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패곡선이면 이제 시간에 따른 경로 이동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2차원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건데, 네. 이 일변수도 그렇고, 여기 선적분의 기본 정리도 그렇고, 여기는 1차원이고, 여기는 1차원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1차원, 그다음에 우변은 보면은 그냥 양 끝에서 경계에서의 값의 차이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슬랙에다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건 0차원으로 봐야 될까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슬랙에서. 네. 네. 근데 똑같은 얘기를 이 면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적분을 해보고 싶다는 이거거든요. 네. 그럼 면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건 2차원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1차원의 경계는 여기 양쪽에 점 두 개였단 말이에요. 네. 2차원의 경계가 뭐일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곡선일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아무 곡선은 아니고 어떤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그 면의 경계는 이런 닫힌 곡선이 될 것이고 네. 그러면 비슷하게 여기에다가 뭔가 그 2차원의 무언가를 집어넣고 그러면은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니까 보통 이렇게 인테그랄 기호를 두 개를 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면에 대해서 적분한 것과 또 무언가를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 되려나? 경계에 대해서 기호를 다르게 쓸게요. 이렇게 적분한 것은 두 개가 여기에도 성립할까? 성립한다면 여기랑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지금 바뀐 것이 단순히 경로가 열린 곡선에서 닫힌 곡선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적분 대상도 달라지는 겁니다. 경계, 경계가 선이 아니라 면이 되는 건가요? 경계는 선이죠. 경계는 경계는 이 빨간 선인데, 선이죠. 네. 네. 적분 영역은 면이 되는 건가요? 정확히는 좌변이 면이 되는 거죠. 두 그러니까 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적분을 돼요. 함으로써, 여기를, 지금 여기는 좌변은 1차원이고, 선을 따라서 적분하니까 네, 1차원이고, 그 다음에 선의 경계는 점 두 개잖아요. 네, 점 두 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는 면에 대해서 무언가 적분을 할 거예요. 면의 경계는 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FTC와 1차원의 FTC와 비슷한 얘기를 그 동치인 얘기를 2차원에서도 하려면은 그러면 뭔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여기에는 무언가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변은 무언가 경계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될 것 같은 뭐라고 했지? C라고 써야 되나? 아무튼 이런 느낌이 들지 않냐는 거죠.
일단 저는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뒤를 좀 더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그, 사실은 지금 크게 막 와닿진 않거든요. 그 어떤 직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자연스러운 물음이 지금 안 생기고 있는 상태라 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가 네, 느끼기에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랑 별개의 문제로 그 식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저희가 1차원의 미적분학 기본 정리에서 1차원짜리 이거를 그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다는 거를. 네,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 그 산적분의 기본 정리도 확장된 거라서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지만 그것도 증명을 또 따로 해야 되고 또 막 그린 정리? 아 이거 그린 정리인가? 이거 밑에 있는 그린 정리도 증명을 다 따로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럴 것 당연히 같긴 모든 건 증명 한데 이게 대상입니다. 네. 지금 네 근데 지금 뭐 저희가 다루는 범위의 바깥이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단순히 그냥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 1차원을 추상화해서 이렇게 될 것 같다 정도에서 추측해서 시작해서 그냥 약간 뭐 이야기를 맞춰 나가는 그 정도 느낌? 네, 그 정도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노트에 있는 음, 지금 여기 그림 바로 위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해곡선 조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필요 조건 C를 변경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 조건 C를 다시 보면은 C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F 프라임을 적분할 때 N은 열린 구간 전체가 필요하나 함수 값을 구할 때에는 경계면에 해당되는 두 점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요걸 fx라고 하고 이걸 f 프라임은 기울기잖아요. 기울기를 적분할 때에는 이 구간 전체에서 다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적분은 그냥 더한다고 그냥 표현을 하자면 이 구간에서 기울기를 전부 다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우변을 보면은 이 구간의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양 끝에서만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FTC가 말해주는 점이고 이걸 2차원으로 확장을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2차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드는데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서 2차원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1차원의 이 구간 전체에서 기울기를 적분했던 것처럼 2차원에서는 이 면 전체에서 2차원 전체에서 무언가를 적분을 해야 될 것 같고 똑같이 그 대칭 구조를 가져간다면 이쪽은 마찬가지로 거기서 경계면에 해당되는 무언가를 적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무언가가 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식의 형태는 이렇게 써야지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C를 2차원으로 확장한다는 게. 그 저는 산적분 하면서 또 질문이라고 그러니까 뭐 답을 원하는 건 아닌데 그 저희가 이거 안에 값을 벡터에서 스칼라 값을 얻으려고 내적을 쓰는데 근데 저희가 내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만약 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게 다른 적분이 될까 하는 그러니까 막 다른 적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처음에 미적분학 할 때 막 적분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게 그냥 그 적분 기호 안에서 연산하는 그 과정이 내적이 아니라 뭐 다른 걸로 바뀔 때 그걸 뭐 다른 적분으로 부르나 그런 그런 추측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뭘 궁금해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이그젠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보통 그 선적분의 기본 정리 설명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렸던 요런 이런 어떤 공면에 그 그레디언트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꼭대기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그림 이용하면은 선적분의 기본 정리가 약 조금은 직관적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보통 그 정도로 설명하고 마치. 음. 방금 그 이야기 들으니까 좀 의아한 게 이게 그 산적분의 기본 정리가 만족한다는 말은 그 경로에 상관없이 그냥 끝점만 원형함수의 그냥 두 점만 값만 알면 알 수 있는 건데 약간 경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산적분의 기본 정리가 만족하는 순간. 그렇죠. 네. 물론 그거를 아무 그러니까 무언가의 그레디언트일 때만 동작을 하는 거죠. 그 선적분의 기본 정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A에서 B까지 델 F를 D R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뭐 FB 빼기 FA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언가의 그레디언트여야 성립을 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아무 벡터 필드나 집어넣는다고 성립을 하지는 않죠. 그것만 아니라면 정말로 네. 무언가의 그레디언트인 델 F라면은 괜찮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조건이 만족해야지 산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적분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도 여기 이미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선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이 선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시작점이랑 끝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0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선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경로를 내가 패곡선으로 잡아버리면은 우변은 항상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안 움직인 거나 똑같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럼 약간 근본적인 것부터 이 그린 정리라는 건 패곡선 경로를 적분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가 전제고 뭐가 결과인 건가요? 여기 패곡선이면 안 움직이니까 0 나오니까 어떻게 하지? 이거에 대한 답인 거예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린 정리는 제가 좀 전에 이거 선적분 할 때 이렇게 닫힌 경로에 대해서는 우변이 0이 된다고 했던 거는 네, 좌변의 적분 대상이 그레디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적분 대상이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다른 거라면, 네. 다른 거라면 여기가 0이 될 이유는 없죠. 꼭 패곡선이 아니어도요. 그린 정리는 패곡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 면의 경계는 패곡선이기 때문에. 이중적분을 얘기하려면 패곡선으로 정의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인 건가요? 음, 네, 그 말이 맞기는 한데, 사실 그래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저는 노트의 그 의도를 따라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1차원 FTC를 보면은, 네, 그 1차원 FTC가 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우변은 함수값의 양 끝에서의 차이고, 그러니까 경계에서의 차이이고, 네, 좌변은 그것의 그레디언트의 전체 구간에 대한 덧셈이고,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이 1차원 FTC인데, 네. 이걸 2차원으로 확장을 하려면은, 여기를 1차원에 대해서 적분한 거를 2차원에 대해서 적분한 것으로 보고 싶다면,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싶다면 1차원에서 우리가 구간의 경계에서만 그 값을 봤던 것처럼 2차원으로 확장을 한다면 우변은 그러면 2차원의 경계인 1차원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니? 라는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2차원에서도 똑같이 FTC라는 게 존재한다면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과 선적분은 여기가 0차원, 여기가 1차원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그림 정리가 되면서 여기가 1차원, 여기가 2차원이 되는 거죠. 네네. 그 저는 그림 정리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이제 선적분의 기본 정리에서는 이게 만족하면은 그 선의 경로가 그러니까 경로에 무관하게 값이 정해진다는 게 약간 부가적인 뭐 결과인지 아니면 똑같은 현상을 그림 정리에서도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팩터가 무시되는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봤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림 정리만 보면은 방금 얘기하신 게 조금 확장성이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림 정리를 스톡스 정리로 확장을 시켜보면은 그게 조금 납득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톡스 정리가 음,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림 정리는 여기 2차원 내에서 요 면, 정확하게 평평한 요 면, 이 면에 대해서 무언가를 적분하는 건데 스톡스 정리로 가면은 이걸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부풀리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그림 너무 이상하게 그렸다. 이런 식으로 부풀려요. 이렇게. 마치 여기 틀은 그대로 있는데 그 비눗방울 부풀리듯이 이렇게 아, 부풀리거든요. 그러면 경계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기 그쵸. 평평한 면이나 비눗방울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으나 이렇게 부풀려져 있으나 경계는 똑같은 건데 이 면에 대해서 그 제가 좀 전에 말한 여기 아직 모르는 이 무언가를 이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든 아니면은 이 면에 대해서 정확히는 여기 뭔가 조금 더 조작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여기에 이 부풀려진 여기에 대해서 적분하든 이 경계만 똑같으면은 이게 변하지 않더라 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불변량의 음, 느낌을 보고 싶다면은 스톡스 정리까지 가야지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비눗방울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비눗방울이 모양이 어떻든 간에 네. 비눗방울의 그 그러니까 틀은 일정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비눗방울 틀이 그대로 있으면은 비눗방울이 평평하든 이렇게 부풀려져 있든 상관없이 부풀려져 있는 그 곡면에서 무언가를 적분하든 아니면 평평한 상태에서 적분하든 이 경계가 변하지 않으면은 이 값은 변하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음. 그리고 또 하나 전 의문이 들었던 게 이 밑에 식에서 그린의 정리가 여기 이건가? 아, 이거 옆에 식이 있긴 한데 그 저희가 그 선적분 할 때 결국 얻고자 했던 그 계산이 쉬워지는 거는 우항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린 정리도 이 적분값을 얻을 때 그냥 우항을 계산하면 이걸 알 수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근데 어쨌든 이거 그냥 그대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산적분의 기본 정리 여기는 안 통한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 이건 산적분의 기본 정리로 치환이 안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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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적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건 뭐 산적분의 기본 정리를 써서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여기 네, 네. 우변이 선적분의 기본 정리랑 똑같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네.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건데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잘 보면은 좌변에는 아무 벡터 필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꼭 그레디언트가 들어가요. 여기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는 FB 빼기 그냥 F 원래는 RB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기에 아무 벡터 필드나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무언가의 그레디언트인 벡터 필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냥 아무 벡터 필드예요. 이거는 사실은. 음, 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네. 아, 여기가 네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냥, 먼저 그 끝나시면 제가 뭐 하나 얘기 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참 여기 써놓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에서 B까지 그레디언트 F를 경로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것과 그다음에 F B 빼기 FA가 똑같다라는 것이 그 선적분의 기본 정리인데 펀더멘털 티어리 오브 라인 인테그랄인데 근데 어 두 개를 이제 나란히 놓고 차이를 보시면은 여기가 똑같아 보이긴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가 달라요. 여기가. 그러니까 선적분의 기본 정리는 무언가의 그레디언트일 때만 이게 성립을 하는 거고 그냥 아무 벡터 필드는 무언가의 그레디언트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네. 이게 만약에 이 F가 무언가의 그레디언트다라고 그럼 0이 하면은 됐겠군요. 0이 될 거예요. 닫힌 네. 경로에 대해서 접근하면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아무 벡터 필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는 꼭 0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이거랑 똑같이 대칭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대비 관계인 여기가 1차원 0차원인 것처럼 여기도 2차원 1차원을 만들고 싶은데 경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미 비슷한 걸 해봤으니 선적분해 할 때 여기 어떤 벡터장이랑 내적을 해서 적분을 해봤으니 여기서 똑같이 쓰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여기는 도대체 우리가 뭘 적분해야 되지? 라는 네,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게 사실은 그린 정리가 얘기해주고 있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네, 조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계속 헷갈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그러니까 헷갈린다기보다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이제 뭐 약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쓰신 거, 펀더멘탈 티어럼 오브 라인 인테그럴 저거 잠깐 지우고 저거 내용을 포함하는 걸 좀 써볼게요. 그냥 네, 머릿속에 그냥 정리하시라고. 다들 그냥 네네, 이렇게 이게 이제 라인 인테그랄은 아이고 참 잘못 적었네. 라인 인테그랄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스케일러 펑션을 라인 인테그랄 할 수도 있고 벡터 펑션을 라인 인테그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벡터 펑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벡터 밸류.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디렉트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해보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매개국화를 하면은 닷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선적분 저거를 갖다가 이제 펀더멘탈 티어럼 오브 라인 인테그랄로 갖다가 이제 마지막 점이랑 시작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언제 되냐면 F가 보존적 벡터장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그린 정리로 이거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거 D예요, D. 이렇게 D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D의 바운더리고 그 다음에 카운터 클락와이즈 디렉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C는 클로즈드 루프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2차원 컬로 이제 그 그린 정리로 이제 면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개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별로 머릿속에 이제 안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아, 네. 고맙습니다. 음. 같은 걸 계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여기는 F가 아니라 그 F의 뭐라 그래야 되지? F의 원시함수인 거죠? 여기 F는 원시함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F의 원시함수를 뭐라고 써야 돼요? 네네네. 그죠, 그죠. 네. 음. 좀 전에 박진섭 선생님 뭔가 질문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이걸 세 개를 다 적어주신 걸 보니까 네. 그러면은 같은 거를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요 노트의 표기에는 이거는 좌변에 있는 거고 이거 이거는 우변에 그건,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선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우변에 있던 겁니다. 네. 얘 우변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어떤 경로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요 부분이. 네, 경로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를 매개화, 여기 써주셨는데, 매개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저기, T는 A에서 뭐 B까지 이런 식으로 적분한다고 했던 것처럼, 선적분할 때. 네. 그런 식으로, 여기 R이라는 것을 T라는 시간에 대해서 어떤 점이 움직인다라는 걸로 매개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매개화라는 건 어, 독립변수로 기술하려고 하는 행위를 네, 말하나요? 네, 네, 아, 네. 네. 여기서 이 그림 정리의 결과가 말하는 게, 약간 그 보존장, 그러니까 벡터 필드의 그 영역 안에서 컬이 0이면은 그게 보존장이 아니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죠. F가 보존장이면, 만약에 요 컬이 0이면 보존 벡터장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네, 지금, 잘못 반대로 말했네요. 네. 그러니까 1번은 항상, 그냥 매개화를 한 거고, 이건 항상 쓸 수 있는 거고, 항상이라는 단어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성립하는 거고, 2번은 여기 요 F가 보존장일, 아니지, 여기 이 F가 보존적일 때에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린 정리는 이 경로가 패곡선일 때 성립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1번, 2번, 3번의 상황이 지금 내가 궁금한 정보가 이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1차 적분값이라고 했을 때 아무 때나 다 가능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다 FTC랑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물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매개화 시켜가지고 나오는 값을 적분한 거 그냥 같아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t라는 매개 변수를 집어넣어서 네네. 그냥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여기만 보면은 이게 뭐 경로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약간 그런 생각이 예,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네,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실제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이건 약간 계산법을 기술해 놓은 것 같고, 네네. 얘는 일테면 이거를 적분하기, 그러니까 전 함수의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고, 이거는 적분 한 번 더 한 걸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건가요? 적분을 한 번 더 했다고 하면 표현이 조금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라지 F는 그냥 벡터 장이에요. 네, 그 R2에서 꼭 R2일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일단 R2만 생각하고 R2에서 R2로 가는 어떤 벡터 장이에요. F는 네, 네, 벡터 장인데 그러면 경로가 있을 거잖아요. 네, R2 공간에 이런 경로가 있을 거잖아요. 네, 꼭 닫혀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열려 있어도 돼요. 이런 경로에도 되고 뭐 이런 경로에도 되고 이런 경로에도 돼 상관없어요. 닫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기 C는 네,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 F가 보존적이라면 네. 여기서 말하는 보존적은 무언가의 그레디언트라면 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네. 그러면 이 F 벡터장의 이것도 원시함수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스몰 F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고 F가 보존적이면 이게 성립하는 거고요. 그리고 음. 경로가 닫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닫혀 있으면 이게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뭘 보존한다는 아, 그것까지 그거는 지금 저희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네, 그거 아, 얘기하면 좀 길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 에너지 보존 아시죠? 그 이제 뭐야 예, 그 위에 공 떨어뜨리면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가 네, 네, 공, 네, 네. 공을 잡고 있었던 높이랑 공을 떨어뜨렸을 때 어디 이렇게 공이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가 똑같잖아요. 예,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 예, 그거가 이제 중력 벡터장이 그 보존적 벡터장이기 때문이거든요. 아, 예, 그런 거랑 이제 연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복잡. 보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되는 건가요? 보존적의 정의가 그거예요. 아, 그냥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이. 아, 알겠습니다. 아니, 모르지만 더 이상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지나갈까요? 제가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뭐, 스톡스를 아닙니다. 보시겠어요? 그 뭔가 해소하고 싶으시면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계속 질문 남기셔도 아니, 됩니다. 근데 너무 길어진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그리고 오늘 뭔가 들고 오신 것 같아서, 저는 또 그걸 듣다가 또 어떻게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존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거 말고 이제 제 생각에는 더 설명하는 게 뭐 식을 다 도입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제 생각에도 보존장을 보이는 제일 좋은 게 중력장이죠. 중력장만큼 좋은 게 없죠. 아, 예. 지난주에 참 안 들어오셨구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거 했거든요. 여기 중력이, 잠깐만, 한 2분 정도만 얘기할게요. 중력이 지구 표면 근처에서는 중력이 어디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음, 여기 그 1kg짜리 그 공이 받는 무게나, 공이 여기서 받는 무게나, 여기서 받는 거나 다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 공을 다 치워버리고, 그냥 그 각각의 점마다 작용하는 힘을 표시를 해보면은, 모든 점에서 다 이런 방향과 크기의, 그러니까 똑같은 벡터로 표시되는 그 힘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이걸 보통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은, 이것도 벡터장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2차원 공간인데, 모든 점에서 똑같은 벡터가 그려지는. 그래서 이거 벡터장 그려보면은 벡터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F는
X 방향으로는 크기가 없고 Y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G. 여기서 G는 그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네, 부르는 9.8 그 값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벡터장이 그려져요. 네. 실제로 이 벡터장을 아까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공을 공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어느 경로로 가더라도 좀 전에 제가 그렸던 요 0, 마이너스 g라는 이거를 이 선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은 항상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냐면은 제가 그 아까 여기 나왔던 보존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 보존 이거랑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들입니다. 약간 저게 말로만 들으면 되게 뭐랄까 신기하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 이제 그 모르겠네요. 여기 채널에 징계수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데서 한번 손으로 한 번만 좀 좋은 예제를 계산하고 나면은 마음에 조금 더 많이 와닿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수학을 배우는 관점이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좀 저도 말로만 들을 땐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처음에 학부나 이렇게 배울 때. 아 근데 이게 계산을 해도 안 나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전 뭐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 자기가 이제 만족하는 적당한 선이 있어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그 뭐 힘이 뭐고 일이 뭐고 에너지가 뭐고 사실 그런 얘기도 다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이제 너무 네, 너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게 저는 있습니다. 여기서 또 분리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도망쳐. 교수님 죄송합니다. 후배들이 볼 때. 저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아무튼 저는 아직도 이걸 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불편하다고 계속 느끼시는 게 저는 아직도 뭐야 한 이게 막 약간 좀 솔직히 뭐 수식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래 뭐 한쪽에는 차원이 낮고 한쪽에 높은 거 알겠는데 그렇게 갖고 경계면 값으로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더 고차원 경계의 뭔가를 구해 갖고 적분이랑 연결시킨다는 데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제 그 차원수가 너무 많아져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게 불가능한 상태다 보니까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조합만을 가지고 상상해야 되는 상황이라 예, 그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벡터장이면 어떤 지점을 찍으면 아, 벡터가 출력되는구나. 그 정도의 직관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근데 정말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머리에 안 그려져도 그게 와닿게 되는 단계가 종종 오는데 그건 정말 인생의 뭐라고 할까 하다 보면 오는 약간 행운 같은 순간이라 대체로는 안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 네. 저는 제일 신기한 게 저거거든요. 그림을 그릴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게 참인지 알지? 하는 게 제일 신기해요. 저는. 예를 들어 뭐 아니, 이거 3차원 프로면 그림을 맞으니까 그리면 그림을 그리면 그게 어떻게 참인지 알지? 이게 저한테 가장 큰 그것도 퀘스천이거든요. 맞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림이 아니 그거랑 생각을 안 똑같은지 어떻게 해봤는데 알지? R2에다가 R2에다가 이제 그 X축이랑 Y축 그려놓고 이게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확신을 하는지 잘. 오, 이게 저는 역시 다른 일 하시는 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맞겠지 하고 넘어가거든요. 교수님들도 다 그러니까 되는 건 수학자들이 해주겠지. 약간 이런 영역이에요. 수학자가 아닌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R2랑 R3까지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아 이게 이렇게 생겼군.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그림이 이러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구나라는 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정말로 그림? 그러니까 리터럴하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4차원 이상으로 가면은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그게 맞다는 걸 어떻게 알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작년에 그 채널지기님 한번 한국 오셨을 때 그 한번 모여가지고 세미나 한 적 있잖아요.
그때 한 분께서 그 발표를 그때 뭐 발표하셨는지 이제 그걸 까먹었다. 아무튼 뭔가 그 미분기학 내용이었나? 아무튼 매니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발표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발표 끝나자마자 제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제가 방금 했던 얘기 질문을 그대로 해봤어요. 이게 4차원 이상으로 가면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그 공간에서도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저차원 공간에서 성립하는 식이 고차원에서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 어떻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냐? 그랬더니만 그냥 직관적으로는 모르는데 그냥 저차원에서 성립하는 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맞으면은 맞다고 맞는 걸로 이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아,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수학을 하면은 경험이 쌓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너럴라이즈, 그러니까 일반화를 이렇게 시켜본 경험이나 뭐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 고차원으로 갔을 때 성립할지 안 할지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느낌이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저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증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3차원에서 증명을 할 때, 아, 이거는 뭔가 이렇게 차원과는 연관이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게 증명해서 이제 뭔가 보이면은 고차원에서 이제 시도해볼 만한 거죠. 음, 음. 참 쉽지 않은 내용이군요. 제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잠시 정미영 선생님 질문을 보고 오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네. 예, 좋습니다. 아, 이거 혹시 제가 오늘은 안 갖다 놔가지고 올려주실 수 있나요? 여기 하얀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쯤에. 제가 올릴게요. 제가 아, 지금 네. 화면 띄어나가지고. 이렇게 이 속도로 가다가는 이 질문을 다루지 못하고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보면서 동차함수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도 검색해보고 아 이걸 동차함수라고 표현하는구나. 약간 좀 그렇게 와닿았어요. 네. 이 두 페이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동참수라고 표현 안 하고 다르게 표현을 하나요? 보통은? 아닌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동차함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냥 딱 보면서 이런 성질을 갖는 함수가 있겠지라는 생각만 들고 실제로 이걸 이름을 붙여서 뭔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럼 제가 동차함수에 그 여기 예시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같이 붙일게요. 예. 네. 마이크를 그냥 넘겨드리겠습니다. 다 붙일까? 자유 발언하시면 됩니다. 이때만을 기다려왔다. 그러셔도 돼요. 어디 호모지니얼. 붙였는지. 예, 맞습니다. 호모지니어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다변수 함수인데 모든 항의 차수가 다 똑같은. 음, 그래서 네. 아, 이 말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여기 로그가 붙어 있는데 로그 안에서조차 그 차수가 똑같은. 네. 그래서 각각의 변수를 t배를 한 것과 이 차수만큼 t의 차수승을 한 것이 똑같아지는 그런 함수를 동차함수라고 부르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어디 계시죠? 제가 지금 어? 못 쫓아가고. 죄송합니다. 아니, 예. 네, 좀 여기 작다. 왔습니다. 네. 네, 제가 맞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생산자 이론에 오게 되면 생산함수를 이제 모형 설정을 할 때 이 동차함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여기 예시 붙여주신 것처럼 어떤 이렇게 다변수 함수가 있었을 때 그 각각의 독립변수의 동일한 어떤 상수를 곱해줬었을 때 결국에는 전체 함수 값이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 생산함수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동차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러니까 동차함수가 어떨 때 보통 사용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그 생산함수에서 그 규모에 대한 수익이라는 그런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걸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뭐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생산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생산 요소가 가령 뭐 자본과 노동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자본과 노동을 동일한 비율로 딱 증가를 시켰을 때 과연 그 재화의 총 생산량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를 보는 게 이제 규모에 대한 수익, 뭐 때로는 뭐 규모에 대한 뭐 수학이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그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네, 예. 말씀하시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동차함수가 좀 사용이 되어져서 설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자본과 노동의 알만 뭐, 뭐 자본과 노동의 뭐 알만큼을 증가시켰었을 때 어떤 재화의 산출량이 정확하게 알만큼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생산요소가 증가한 비율과 동일하게 재화의 산출량도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개념들을 이제 하나의 함수식으로 설명을 할 때 이 동차 함수를 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동차 함수가 어떤 목적으로 그 경제 모형에서, 그러니까 생산 함수에서 쓰이는 건지는 알겠는데, 그 동차 함수를 설명을 할 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로 이 오일러 정리를 설명하는 파트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아까 제가 여기 넣어놓은 것처럼 오일러 정리가 어떤 이변수 함수 y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함수가 r차 동차 함수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경우가 성립한다 라고 하면서 이게 오일러 정리다 딱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약간 이해가 좀 되지가 않아서 그래서 뭐 오일러 정리가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그 과정은 이해가 되지만 동차 함수의 성질과 오일러 정리 이게 무슨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동참수는 네. 그 일단 세팅을 이해를 하려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 우선은 동차기만 하면 되지 1차일 이유는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1차, 뭐 1차일 수도 있고 0차일 수도 있고 뭐 2차 동참수, 2차일 수도 있고 그럼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를 설정할 때, 그러니까 가지고 올 예, 때,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뭐가 먼저인지를 잘 모르겠어 갖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네. 모든 변수들이 같은 형태로 그 증가 또는 감소한다고 가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같은 형태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변수를 모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동차라는 어, 게 생각해 보면은 그 변화의 어떻게 얘기해 되지? 변화의 형태가 똑같다 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길 원하는 것 같은데 1차로 선형으로 변하면 다 선형이라고 가정하고 뭐 2차면 다 2차로 가정하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변한다는 걸 가정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은 네, 그런 맞습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변수들만 모으고 싶은 건가요? 아니요. 아까 전자가 맞습니다. 아까는 그 변수들을 동일한 비율로 동시에 변화를 딱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요? 죄송한데 제가 그냥 너무 무식한 질문인데 왜 아니, 왜 그렇게 해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 되게 그 상식선에서는 여러 가지 네. 차수를 반영할 수 있으면은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왜 아, 차수를 맞추지? 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만약에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를 생산하는 생산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매달 뭐 무언가를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일정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어떤 재화를 생산을 할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생산 요소가 뭐 자본이랑 노동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네, 그랬을 때 보통은 그거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본 투입량이랑 뭐 노동 네. 투입량을 되게 다른 양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만약에 이 자본이랑 노동을 아주 동일한 비율로 만약에 딱 증가를 시켰을 때, 재화의 생산량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약간 이렇게 아, 생각을 아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예, 생각하기로 예. 차수와 관계없이 그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식만 찾으면 그만인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수익을 찾을 수 있는, 너무 근데 이게, 결과론적인 건가요? 돈만 벌면 땡이 아닌가요? 왜 변화량을 알려고 하지? 막 그런 복잡한 세팅을 가정하고 그것도 왜냐면 사실 어떤 어, 세팅이 어. 적을수록 더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아닙니다. 그냥 음. 그러니까 생산함수를 설정을 할 때, 약간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근데, 왜 그러지라고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미흡한지라 정확하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제가 그냥 싶은데, 이제 좀 예상하건데 예, 예. 왜 이걸 이렇게 동차 함수로 이해하려는지라고. 근데 사실 음. 이것보다는 먼저 그 이 동차 함수가 뭔지 얘기를 하고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 예, 우선 예, 예. 수학 얘기를 끝내고 그냥 들은 다음에 저도 좀 이제 음, 읽어보고 생각을 하면서 왜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하고 동차 함수를 배우나에 대해 조금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먼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적인 거. 네네. 아래 적힌 네네. 식도 많아서.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동차함수를 생산함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경제학적 어떤 의미나 해석은 이해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차함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질이라고 하고 있는 이 오일러 정리를 이해하고 이 동차함수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그냥 오일러 정리 밑에 설명되는 오일러 정리를 그냥 오일러 정리는 이거다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가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걸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이게 식을 궁금한 써주신 게 분께서 아, 아, 코멘트를 아, 아.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음, 동차 함수가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배경들에서 네네. 그게 조금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네. 그러니까 동차 함수가 왜 중요하지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왜 그런 현상들을 몇 가지 현상들을 동차 함수로 모델링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한 거지? 라는 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네네. 수학적으로 왜 성립하는지는 뭐 그냥 몇 가지 예시 들어서 계산해 보면은 계산해 놓고 그다음에 쳐다보면은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긴 한데 그 네. 전에 왜 동차 함수가 중요한지부터 조금 납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도 좋은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x1, x2가 있잖아요. 네. x1, x2가 뭐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건지 각각 여기 보면은 그 뭐 가격과 여기 제가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건데 뭐 예산선의 네네. 방정식은 가격과 소득에 대해서 영차이다. 그래서 뭐 가격과 소득을 동일한 비율로 변화시키면 예산선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알듯 말듯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비자 이론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예산식을 세울 때
만약에 두 개의 두 개의 재화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만약에 예산식을 세워본다라고 한다면, 어, 이거 제가 칠판을 쓸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음, 어, 그러면, 예산식이 제가 뭐, 재화 1, 재화 2가 있다고 했었을 때, 재화 1을 재화 1과 재화 2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의 합이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득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이제 예산식을 세워놓는데, 이때 이 각 재화에 대한 가격과 소득이 만약에 동일할 비율로 증가를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이 예산선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묻는 그런 맥락인 걸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동차함수의 형태로 적용을 시켜서 기본 예산식을 놓고 각 재화에 대한 가격과 이렇게 소득에다가 뭐 산수 R을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실제로 이 영차 동차 함수의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각 재화에 대한 가격과 소득의 동일한 비율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예산식과는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므로 처음에 주어졌던 기존 예산식에 의해서 도출되었던 어떠한 그 균형해가 이렇게 각 재화에 대한 가격과 소득의 동일한 비율로 뭐 상수 R을 곱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초기에 도출했었던 그 균형값에는 변화가 없다. 약간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맥락으로. 이 예, 파트에서 예산선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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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을 예, 예. 적어도 가격과 소득을 동일한 비율로 변화시킨다고 가정하면 완벽하게 네네. 예측해낼 수 있다 그 말인 건가요? 예, 그러니까는 기존의 그러니까 그렇게 동일하게 재화의 가격이랑 소득까지 다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딱 증가를 시켜버리면, 어, 기존의 예산식을 가지고서 도출했었던 그 균형값에 변화가 없다. 똑같다. 결론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균형해는, 그러니까 소비자 이론 파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균형해는 나의 만족을 최대치로 만들 수 있는 그 최적의 어떤 재화의 그 묶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네, 그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찾아봤는데 제가 음, 예산선의 정의를 몰라가지고 제가 좀 찾아본 건데요. 예산선이 이렇게 아, 나오네요. 예, 예, 예산선이라는 게 그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지. 나의 소득으로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물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는 쌀이고 하나는 옷이고요. 쌀과 옷을 예시로 든 거 보니까 되게 옛날 책인 것 같은데 황금 쌀 내가 번 돈으로 전부 다 쌀을 살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전부 다 옷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쌀이랑 옷을 적당히 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어, 어, 쌀도 가격이 두 배가 되고 옷도 가격이 두 배가 되고 내가 버는 돈도 두 배가 되면은 이 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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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라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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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중간 어딘가에 날 제일 만족시키는 어떤 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쌀도 적당히 사고 옷도 적당히 사고. 예, 근데 이 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 똑같이 두 배가 되면 소득도 두 배, 쌀도 두 배, 옷도 두 배면 어차피 또 얼마큼 사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인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음. 근데 이 아니 경우는 근데 사실 1차라서 근데 예, 이게 왜 0차죠? 1차 아닌가요? 왜 0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울기 모르겠습니다. 기울기 네. 음, 아무튼 뭐 0차든 1차든 여기가 1차라면 여기가 1이 돼서
사실 좀 재미없을 것 같고, 이게 2차 이상이어야 여기 어떤 그 차수가 들어가서 재밌을 것 같은데, 적절한 예시를, 음, 그러니까 아, 제가 해석한 게 맞다면, 지금 궁금하신 게, 만약에 여기, 어, 여기에 X랑 Y라고 나와 있는 게, 만약에 여기에 X1, X1, X2라면은,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예산선을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예산선은 아니겠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여기 뭔지 모르겠는, 아무튼 요 F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 앞에 감마가 붙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음, 일단 첫 번째는 이 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질문의 맥을 제대로 짚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일러 정리라는 개념이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 제가 좀 썼는데 이거 자체가 오일러 정리인 건가요? 네네. 아, 오일러 정리는, 어, 뭐 생긴 건 조금 다르긴 한데, 음, 결국은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 오일러 정리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뭐 동차함수의 경우라는 이렇게 전제가 먼저 붙고 이렇게 설명되어지지가 않나 보네요. 일반적인 오일러 정리 같은 경우에. 오일러 정리는 동차 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그거는 맞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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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음, 맞아요. 그거는 네. 단지 그 변수가 두 개일 필요는 없다는 조금 더 일반화가 들어가긴 한데, 결국 같은 얘기이긴 합니다. 음, 예, 그리고 증명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네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거죠. 아, 그럼, 네. 사실은 저는 이 말도 지금 이해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그쵸. 예, 약간, 약간 딱 와닿지 않으시죠? 네. 규모 수익 불변 조건이 뭐예요? 네,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규모에 대한 수익에 대한 개념인데요. 어, 그냥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라고 한다면, 그 규모에 대한 수익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생산 요소를 동일한 비율로 딱 변화시켰었을 때, 그러니까 증가시켰었을 때, 그 재화의 그 생산량에 어떻게 변화가 발생하느냐를 보는 것이 규모에 대한 이게 수익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대한 수익에 대한 그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규모의 수익에 대한 체증, 규모의 수익에 대한 체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번 설명드려본다고 한다면, 먼저 이해가 좀 편하시게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그 모든 생산 요소를 동일한 비율로 딱 증가를 시켰는데, 이때 생산되어진 재화의 양이 내가 생산 요소를 증가시킨 비율보다 더 많이 재화가 생산되어진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규모에 대한 수익이 최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건 규모의 경제인가요, 그게?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규모의 경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정확합니다. 많이 생산할수록 아, 단가가 이게 문과 싸져가지고, 감성인가요? 문과 감성? 아, 저 이게 여기서 또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 호도된 정확하게 면이 있으나, 이해하셨습니다. 어쨌든. 규모의 뭐라고요? 규모의 규모의 경제? 경제라고 부르는데요. 경제.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게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면 할수록 단가가 떨어져가지고 그 맞습니다. 한 제품당 이익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나 그런 맞습니다. 산업들에서 규모의 경제를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이제 규모의 수익 불변이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네, 큰 규모로 단위로 생산을 해도 그 생산 단가가 전혀 떨어지질 않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할수록 단위 값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익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그냥 이익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생산하는 대로 돈이 그대로 변동비로 들어가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 그래서, 네, 감히 첨언을 아무것도 네, 네. 모르는 이제 이과 아니요. 해보면 이제 그 저기 박지성 선생님 얘기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말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느낌에는 이게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물리학에서도 경제물리 이런 거 좀 살펴보면은 네, 그 네. 경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뭐 회귀 모델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선형 모델, 선형적인 특징을 갖는 걸 다루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뭐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다양한 항을 넣으면 더 복잡한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심플한 모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계속 지문에서 배운 그런 선형성이 두드러지는 모델을 다루고 싶어 하고, 그게 그리고 이해도 쉬우니까 덜 어렵고. 그런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오일러 이제 음, 동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다항식 이런 건 아니죠. 여기 보면은 막 ln x 뭐 나누기 z 이런 값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항식 같은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럼에도 뭔가 특정한 어 뭐 값을 넣었을 때 그 값에 이제 이 r배가 된다는 거죠. 이게 꼭 뭐 rx를 넣었을 때 다 r배가 되는 것도 있고, 혹은 뭐 저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아실까요? 여기 보면 사실 이 식의 이 오차 동차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r 값을 모든 변수에 넣으면은 그 원래 함수에 대해서 r의 5승을 곱한 값의 형태로 나오잖아요. 어, 네네. 그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네, 저도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r, 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할 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아까 규모를 네네. 얘기했으니까 그 규모 계산이 네네. 원래대로면 뭐가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뭐 아래 1승, 아래 2승, 아래 3승 단위로 규모가 커지기만 하는 거죠. 어떤 값을, 관심 있는 값이. 생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생산 지수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뭐 모델이 복잡하면 계산할 게 많은데 여기서는 뭐 알배를 했다 그러면 이 산출량이 아래에 뭐 Q 곱하기 R 쓴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여기도 이제 R 값들이 이 식에서 나오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지만, 그 옆에서 얘기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예산선도, 우린 이건 예산선은 기울기잖아요. 비율이니까 이 예. 기울기도 바뀌지 않을 테고, 뭐 양은 바뀔 수도 있지만, 예. 그런 게 이제 뭔가 얘기하는 그 규모에 대한 수익 분석이, 뭐 규모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분배, 뭐 분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완전 분배가 된다는 게 사실은 그 분배가 이 뭔가 이제 규모 같은 뭐가 이제 이런 뭐 모델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분배가, 여기는 예를 들어 뭐 R배가 아니라 뭐 R 플러스 5배가 될 수도 있고 R 플러스 R 마이너스 3배가 된 다음에 뭐 RQ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모델이면은 다 그냥 R배로 나눠진다는 거죠. 똑같하게. 이게 약간 좀 그 네네. 의미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이러면 뭐가 좋냐면은, 저도 이제 급하게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찾아봤는데, 우리가 어떤 자원이나 이런 뭐 여기서 얘기하면 뭐 투입량, 노동 투입량 이런 거를 최적화시킬 때 다른 건 막 얼마를 넣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됐고 그냥 이런 모델일 거니까 그냥 알배 시킨 거 넣자. 예를 들어서 노동자 5명 넣는데 5명 넣던 거 이런 상황이랑 동차함수 같은 걸로 모델링이 되면 뭐 다섯 배를 이제 뭐 알배를 이제 10배 했다 하면은 노동자 그냥 50명 넣으면 된다. 최적화시키거나 이럴 때 뭐 45명 넣을지 100명 넣을지 고민 안 해도 되고 50명 넣으면 된다.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계산이 굉장히 쉬워진다. 물론 뭐 모든 선형적인 함수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선형적인 특징을 좀 단순화해서 이해하려는 내용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뭐 동차 함수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생산량이나 이런 걸 이해하려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아까 한 내용에 계속 같은 내용을 제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래서 네. 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쪽은 지금 이게 뭐 무슨 전미분 뭐 미분을 한 건가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답변이? x1, x1, x2, x2가 예, 있잖아요. 예. 그 예. 현미분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동차 생산 함수를 봐도 Q가 네. 있고 L과 K가 있는데 Q를 K에 대해서 미분하고 L에 대해서 예. 각각의 변수에 대한 편미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값은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모델을 선형화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것도 그 렌즈로 저는 적어도 보이는데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이 복잡한 막 미분하고 계산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이 예산선이라는 게 변하지도 않고 균형점도 그냥 그대로니까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알배하면 되니까 그렇죠. 약간 사실 만족을 예. 예, 극대화하려면 그냥 곱하기 R 해가지고 다 계산해 버리려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조금 더 다듬으면 제 생각인데 이게 뭐 알베를 우리 어쨌든 뭐 돈 가장 많이 버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치면 돈 가장 많이 방법을 찾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 이걸 뭐 아는 방법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다양하게 그 소위 말하는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이 오일러 정리에 얘기하는 동차 함수라면 알베만 해도 알베한 게 최적화 결과다. 최적화를 하기 위해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 뭐 소위 뭐 아까 얘기한 뭐 AI나 뭐 지난주 수업 시간에 얘기한 뭐 그레디언트 뭐 경사하강법이나 이런 걸로 찾을 거 없고 그냥 알베하면 된다. 근데 이제 경제나 이런 모델에서는 그렇게 계산하는 서 빨리 이해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모든 걸 고려하기보다는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의미하는 게 최대한 빠르게 간단한 방법으로 뭔가를 이해하자니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말은 이제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음, 시장이나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뭐 생산량에 따라서 단가가 그냥 변하지 않아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100개를 생산하든 10,000개를 생산하든 단가가 똑같은 경우에 똑같은 노동량이 들어가고 똑같이 비율이 선형으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증가한다고 하면 막 열심히 계산 안 해도 되고 그냥 알배하면 산출량이 얼마가 나올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알베를 하든 편하다는 얘기가 아닌가 뭐 저는. 그리고 아마 이걸 이해하고 나서 분명 경제 제가 이런 모델은 잘 모르지만 이것보다 또 복잡한 걸 하겠죠. 예를 들어 뭐 하나는 이런 아, 예. 뭐 성질이 안 들어가는 텀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뭐 두 개는 어떻고 그럴 텐데 우선 이거부터 이해해 보자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뭔가 그 책이나 이런 흐름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감히 상상을 좀 해봅니다. 책을 본 건 아닌데. 그래서 뭔가 정리를 하면은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간단한 모델로 계산을 빠르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냥 배수에 따라서 해결되는 게 있고 그걸 위해서 이러한 그 굉장히 어려운 동차 함수의 성질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것 같고 사실 수학적으로는 이제 그냥 R의 X라고 할까요? 이런 여기한 이거 동차 함수에 대해서 좀 저도 검색을 할 때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저기 표기해 준 것처럼 규모에 대한 수학이 불변이다. 네. 그러니까 규모가 그대로 어떤 제곱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조금 이건 저도 지금 제 분야에서는 또 규모라는 게 뭐 파워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르게 쓰여서 제가 말을 쉽게 못 하겠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스케일링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 뭐의 n승 관계 이런 것. 근데 이게 굉장히 물리학적으로도 이런 스케일링 관계, 뭐 파워로 관계 이런 게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사회 현상도 그래서 물리학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 뭐 주식의 변동이 여기 채널에서 항상 나오는 브라운 모션에서 나오는 확률 분포와 같다라던가 뭐 도시가 커가는 게 생물의 세포가 커가는 것과 같은데 그게 물리학적인 현상으로 기술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걸 하거든요.
복잡계나 통계물리 분야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쉽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 이런. 스케일링을 다룰 때 이렇게 지수를 사용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동차의 스케일링 그 자체가 지수 법칙입니다. 지수에 대한. 차수를 변경시킨다는 말이 Q에다가 무슨 R을 곱할지를 정한다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저는 이 정도 저도 이해해서 그나마 그냥 좀 말씀드릴 게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동차함수에서의 오일러 정리는 제가 지금 적어놓은 이게 맞다. 그리고 그냥 이걸 경제학적인 면을 싹 빼고 그냥 딱 수학적인 의미만 한번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가 경제학적인 의미를 싹 빼고 수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사실 질문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것,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일러 정리가 이렇게 증명이 되어져서 이렇게 오일러 정리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어,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게,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각각 수학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제가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수학적인 거 네네. 제가 저도 정확하게 이게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뭐 뭔가 말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그 사용기하 같은 거랑 관련해 가지고 근데 뭐 거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예, 뭐 몇 개 이렇게 관찰 한번 해볼게요. 같이. 예, 예. 이게 P가 저 임계점인 거 임계점이면은 이제 이게 성립하는 거 아시죠? 예. 아, 네네네. 이 0인 임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뭐 용어를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 예, 예, 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그 F가 동차이면은 이제 F는 0인 점들이 이제 곡선을 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오일러 정리가 이제 P가 임계점이면 이 곡선이 F의 그래프인데 예. F의 그래프가 아니라 곡선 F 그래프가 아니고 그냥 F가 0을 만족하는 점들인데 P가 만약에 임계점이면 P가 곡선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계점이 약간 그 뭐 싱귤레리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이점. 네. 근데 이제 F가 지금 뭐 이렇게 뭐 산출량 뭐 이런 거라고 하셨나요? 네네. 네, 근데 산출량이 뭐 0인 경우가 뭐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산출량이 0이면 제어가 아예 생산을 안 하는 거라서. 아니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네네. 뭐가 생산을 안 한다고요? 나는, 그러니까 제어의 생산량이 0이란 얘기인 거니까 아예 생산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뭐 쌀 네네. 얘기였나? 예. 이게 예산선이 제가 뭔지 잘 네네. 모르겠어가지고 네, 쌀하고
음. 예산선이 뭐예요? 예산선이 음, 아까 여기 제가 어, 내가 번 돈을 전부 다 쓰는데 전부 다 쌀을 사는 데 쓸 수도 있고 전부 다 옷을 사는 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쌀과 옷을 적당히 사는 데 쓸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네. 내가 번 돈을 전부 다 쓴다고 했을 때 그 나올 수 있는 쌀과 옷의 구매량을 전부 다 그 요 2차원 평면에다가 표시한 거? 이게 예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이렇게 뭐 분배 같은 거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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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무튼 뭐 그 경계에 왜냐면 저게 경계가 아마 방정식으로 여기 주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방정식으로 주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F는 0일 거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평면에 이제 곡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곡선 안에 어딘가에 이렇게 뭔가 이상한 특이점이 뭐 있다. 특이점이 음, 있으면 곡선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그거가 있고 그다음에 뭐 뭔가 수학적으로 또 재밌는 관찰을 해보자면은 이제 저거 벡터 필드를 이렇게 써 벡터 저거 뭐야 저 오일러 저렇게 돼 있는데 예.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은 이게 F를 넣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괄호 안에다가 F를 넣을 수 있다는 아,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괄호가 지금 저 라운드 예. 라운드 X가 원이 있으니까 예. 거기다 F를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음, 저게 편미분하는 네네. 오퍼레이터잖아요. F를 넣을 수 네네. 있잖아요. 네. 이해되세요? 아, 그 분자 있는 라운드 뒤에다 F를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예, 저기 거죠? F를 넣을 수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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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F 넣을 수 있잖아요, 여기. 네네. 보이세요? 네. 네네. 네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R이 이제 뭐 찼을 때 R을 곱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두 오퍼레이터가 이제 같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F를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왼쪽 편이 이게 이게 이제 벡터 필드거든요. 이게 좀 수학적으로 이게 벡터 필드를 제가 얘기하기 좀 힘든데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이건 뭐 제가 더 뭐 설명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 음. 그래서 저거를 저 왼쪽에 있는 걸 오일러 벡터 필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형기하에서 많이 쓰여요. 여기. 근데 뭐 그 아마 사형기하를 아마 별로 이렇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저는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음, 뭔지 모르겠다는 게 이걸 왜 계산하지? 이걸 뭘 계산하는 거지?라는 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음, 네, 아, 그게 경제학에서요? 아니 그 경제학에서가 아니고 수학적으로 이제 예, 그 예, 예. 설명하기 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저 벡터를 뭐 어떤 점에 붙어 있는 이제 어떤 방향을 표시하는 벡터로 저희가 미적에서 배우는데 그거보다 이제 한 차원 좀 높여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면 저 벡터는 이제 그 어떤 방향 미분이랑 1대1 대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뭐 대학원 정도 가가지고 미분 다양체론을 들으면 저 벡터를 그냥 뭐 어떤 점에 붙어 있는 방향 벡터가 아니고 이 미분 연산자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벡터 필드로 이제 이게 점을 하나 넣으면은 이제 그 저 벡터가 나오고 이제 점을 넣지 않으면 벡터 필드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제가 잠깐만 눈 다시 가져가도 될까요? 예, 물론이죠. 저 이게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팅을 보면은 Q는 그 총 생산량인 것 같고요. 네네. 생산량을 노동 투입량과 자본 투입량의 함수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K는 자본 투입량이고 그다음에 네. 이게 자본의 한계 생산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자본의 한계 생산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본을 딱 한 단위를 더 추가를 했었을 때, 추가로 딱 투입했었을 때, 그 재화의 생산량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네. 자본의 한계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미분이 들어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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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예, 예, 어, 말 그대로 자본을 예, 조금 예, 증가시켰을 때 예, 예,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자본 투입량을 왜 곱하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 이걸 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라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음, 여기는 왠지 더하기일 것 같고, 곱하기가 아니라. 네, 실수했습니다. 네, 네, 어, 네. 그러니까 제가 대충 그 본세를 봤을 때는 고차까지는 안 네. 가도 되는 것 같고, 0차 아니면 1차만 왠지 봐도 될 것 같은데, 음, 제가 아직 이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건 0차라 그러고, 이거 1차라 그러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1차로 보이는데, 약간 그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음, 네. 그리고 이것도, 이 그림, 이건 취소가 안 되네.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두 개를 곱하는 게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자본을 조금 늘렸을 때 산출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는 게 이 항이고 이건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노동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걸 단위량에 대한 기울기 아닐까요? 이게 음, 제 아닌데 잘 눈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음, 투입에 대한 어떤 단위가 있을 때 네, 그거를 한 배, 두 배, 세 배 하면 전체
그 어떤 자본의 총량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입 어, 양이라는 게 정확하게 자본의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몇 배를 했느냐 그걸 의미한다고 저는 보이는데 맞나요? 투입 양이라는 개념이 몇 배를 자본 넣냐 투입 그걸 말하는 건 자본 투입량 말 그대로 자본을 얼마나 집어넣었는지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어떤 거? 자본을 네. 얼마만큼 집어넣었는가에, 그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음, 그 왠지 양에다가 왠지 이건가? 그 1차 동차 함수라 그랬잖아요. 예, 예. 1차니까 이게 뭔가 잘 모르겠지만 왠지 이 Q가 이런 형태여야 될 것 같은데 어, 어, 뭐 C1에 CL에 L 곱하기 좀 곱하기란다. 더하기 CK의 K 이런 형태여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아, 1차라는 게? 네, 비용 함수식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산 요소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비용, Q가 예, 1차 동차 생산 함수라는 게 그러니까 네네, 지금 Q를 L과 K의 함수로 보는데 예, 예, 그것을 1차 동차 함수로 보겠다는 게 이걸 이러한 네네. 형태로 보겠다는 말이 맞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CK의 K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왜냐면 그러면 말이 되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정의를 보면은 물론 선형이 아닐 수는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아까 얘기한 뭐 로그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생기진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x분의 y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꼭 선형은 아닐 수 있겠네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드는 거예요. 꼭 이렇게 생겼다는 게 네, 아니라 뭐 네, C1의 L 더하기 뭐 C2의 뭐 K 더하기 뭐 C3의 뭐 L분의 K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C4의 어, 어, 좋은 거 없나? 뭐 익스포넨셜 뭐 K분의 L 이럴 수도 있고 사실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 하지만 동차인 이러면 또 이상한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 이런 복잡한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이것만 생각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자본을 조금 늘렸을 때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계산해 보면은 이게 그 자본 투입량과 무관하게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적게 넣었을 때의 이 값이나 자본을 많이 넣었을 때의 이 값이나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 네. 그 기울기만큼 자본을 투입한 거나 그 다음에 노동을 조금 늘렸을 때 자본이 늘어나는 그 기울기만큼 노동 투입한 거나 결국은 이게 똑같아진다. 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 뒤에 한 가지 있으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면은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다음 주에 요 예시 요거 하나만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네, 시간을 네, 주실 수 좋습니다. 있을까요? 네, 네네.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얘기를 하면 도리어 혼돈을 드릴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좀 더 저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요 함수 Q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쉬우시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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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네, 네. 저도 그거를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함수 형태를 가지고 와서 제가 좀 이렇게 써놓은 요 매트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음, 시간이 다 돼서 녹화는 그냥 여기까지 할까 하고요. 네, 뒤에 이어서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